끝없는 어둠 속에서 찾은 생명의 물 한 방울. 무한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웃음소리.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소리. 그리고 생명의 움직임. 인류가 발견한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생명의 활기찬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곳, 지구. 그러나 언젠가부터 생명의 물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의 움직임은 그 생명의 끈을 부여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과 편리만을 쫓았던 우리의 선택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신 지구가열화라는 용어를,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덮고 있는 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산화탄소는 지구가 존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마구 태워 끊임없이 공장을 만들고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틀며 무자비하게 나무를 베어냈지만 그 누구도 규제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라는 담요를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었고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가열화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지난 80년간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며 온도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마지막 주요 빙하기 이후 지구 온도가 1도 변하는데 1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최근의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약 100년 만에 약 1도가 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1도를 작은 숫자로 느낄 수 있지만 지구의 역사를 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10년 제1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지구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8년 후 2018년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부 검토위원 수천 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보고서에서는 감축 목표를 1.5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CC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와 2도의 차이가 확고하다고 표현합니다. 1.5도와 2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호초에 대한 영향입니다. 2도 온난화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산호의 99% 이상이 소멸하지만 1.5도 온난화의 경우 70에서 90% 소멸합니다. 산호초는 100만 종에 달하는 해양 생물의 삶의 터전이며 열대우림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여 아마존을 능가하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만약 2도 이상 상승하여 지구상의 산호초가 모두 사라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30배 이상 증가하고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으면 이 시점부터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가 0이 되어도 지구는 온도 조절 탄성력을 잃어 평균 온도가 6도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1.5도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입니다. IPCC는 미래 전망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 중 RCP 8.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계속 배출되었을 때, 즉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약 4도씨 상승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구 평균 기온인 20도인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5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RCP 2.6 시나리오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45%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0%인 탄소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기후과학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도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2030년까지이다. 2030년까지 1.5도를 위한 RCP 2.6 시나리오의 목표를 실패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멸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기후를 겪게 되며 파국적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지금 지구는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 가열화로 북극과 남극 지역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빙하는 태양열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지구 가열화로 상당량의 빙하가 사라지면서 태양열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의 온도를 상승시켰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빙하는 더 빠른 속도로 녹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수온 상승은 바닷물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바다의 높이가 상승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미국 클라이밋 센트럴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속도대로 지구 가열화가 진행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오르게 되면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아프리카 더반, 인도 뭄바이 등 주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겨 그곳에 살고 있는 6억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9년 최신 데이터와 위성 사진 등을 이용해 2050년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6년 전인 2013년에 측정한 수치보다 3.8배 이상의 더 많은 인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구 가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사진은 2050년 예상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2013년에 예상했던 피해 지역과 2019년 최신 예상 피해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 뭄바이 등 대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외에 몰디브, 키리바시, 통가, 파푸아 뉴기니, 마셜제도, 피지 등의 섬나라들이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구 가열화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또 다른 재앙이 있습니다. 지구 가열화로 북극과 바다의 기온이 오르면 동토와 해저에 얼어있던 온실가스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중 메탄가스도 대기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알래스카의 호수에서는 메탄이 활발하게 기화하여 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메탄가스는 지구 가열화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메탄이 연쇄 반응으로 한꺼번에 기화하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메탄가스에 중독될 수 있고, 대기 중 농도가 5%를 넘어설 경우 폭발이 가능하며, 그 폭발력은 전 세계 핵무기의 10만 배 위력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가열화가 심화되면 땅 밑에서 잠자던 메탄가스는 인류를 위협할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태풍은 수온이 높을수록 잘 발달하는데 지구 가열화로 대기 중 온도와 수온이 높아져 더욱 강력한 슈퍼태풍을 만들게 됩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희생자 수는 최소 1만 명에 이르고 4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500명의 희생자를 낳았으며 도시의 80% 이상이 잠기된 피해를 당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스의 참상을 기록한 글의 내용입니다. 유리창은 대부분 날아갔다. 호텔은 외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침대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저녁이 되자 물이 찬 거리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잔해 속에서 버려진 시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덴마크 닐스보어 연구소는 파괴적 영향을 지닌 허리케인이 지난 10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례적인 홍수로 마을이 잠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최악의 홍수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도시의 80% 이상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규슈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48만 명이 대피하고 호우특별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폭우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도로에 있는 승용차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2019년 한 해 홍수 피해자는 1억 7,800만 명에 달하며 그 수는 기후위기에 의해 앞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 우리의 마을과 집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홍수와 폭우로 고통받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5시간, 초등학교 3학년 1일 수업 시간, 아프리카에서 하루 동안 물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400시간, 한국가의 1년 노동 생산 시간,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사용하는 시간, 20초,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는데 걸리는 시간, 아프리카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84차례의 가뭄이 아프리카 34개국을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란 지역이었지만 지구 가열화로 인해 뜨겁게 달구어진 열이 그나마 남아있던 물마저 공기 중으로 날려버립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동물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어가는 동물들, 이 땅은 점점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의 결과가 식량 불안정, 분쟁과 이주, 그리고 재정 불안정의 형태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 부족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뭄은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막화입니다. 이미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아프리카는 32%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 확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나라는 몽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호수 1166개, 강 887개, 우물 2096개가 말라버렸고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급기야 인간과 동물은 물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호주 환경당국은 2009년부터 120만 마리의 야생 낙타를 도살 처분했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마시는 낙타가 사람들이 먹기에도 모자란 음식과 식수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낙타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까지 찾아와 에어컨이나 울타리 등 기반시설을 망가뜨리며 집안까지 침입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의 피해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사막화가 계속되면 모래 폭풍으로 인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극심한 물 부족과 토지 황폐화로 식량난을 가져옵니다. 농업과 목축을 하던 주민들은 사막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토양 보존과 식량 재배에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주요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기온 상승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식품의 영양적 가치가 저하되고 곡물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더 빈번해지는 폭염으로 가축은 번식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면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의 위협은 질병과 굶주림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바다의 식량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종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류들은 한류가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이에 따라 바다의 어종이 전 지구적으로 재분포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어획량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기후위기는 홍수, 가뭄, 태풍 등 극단적인 날씨를 불러 지구 식량 생산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여파는 국경을 넘는 이주를 증가시켜 난민 갈등, 전쟁 문제까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굶주림에 고통받는 인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진 생명체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각종 개발과 포획, 지구 가열화 등으로 지구의 생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과거의 1000배 속도이며 매일 수십 종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평가 보고서에서 수십 년 안에 100만 종이 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룡 멸종 이후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식물의 멸종은 인간의 힘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 문화, 식량 안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6차 대멸종의 여부가 인간 행동에 달려 있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흙을 밟고 뛰놀던 정원은 보트를 타고 다녀야 하는 물바다가 되고 울창한 나무가 가득했던 숲은 바닷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마을을 빼앗기고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들. 바로 기후난민입니다. 기후난민이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난민을 일컫는 말로 기후위기나 인간에 의해 야기된 생태적 환경의 변화로 발생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60년 동안 98%의 땅이 사라진 미국 루이지애나주 진 찰스 섬의 사람들. 미세먼지로 더는 살 수 없어 거주지를 떠나는 중국 베이징 사람들. 가뭄으로 물과 식량을 찾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기후난민의 수는 2010년 4,200만 명으로 정치적 난민의 수인 3,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국방성 미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피해 고향을 떠난 기후난민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러가지 기상이변을 발생시켜 식수 부족, 농지 황폐화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조건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 내전, 민족 학살로 이어지게 합니다.
시리아 내전도 가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내전의 한 원인이 지난 900년의 기간 중 가장 극심했던 중동 가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리아는 2006년 말부터 3년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량난을 겪었으며 이에 생계가 어려워진 농촌 지역 거주자 105만 명이 도심으로 몰려들어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뭄 피해자가 2011년 정권을 향해 체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를 정권이 진압하면서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살아갈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어지는 갈등의 씨앗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에어포칼립스는 에어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심각한 대기오염을 빗대어 제시해 화제가 된 신조어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종말론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5%인 55억 명이 WHO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700만 명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약 5분의 1 정도라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폐를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와 온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세계 4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거주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최악의 거주 환경 조사 결과 1위 모스크바, 길고 추운 겨울, 2위 베이징, 끔찍한 대기오염. 1위의 선정 원인은 자연 환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2위를 차지한 베이징의 경우 인간의 활동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연구기관은 에어포칼립스를 겪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가리켜 심각한 공기오염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하얼빈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당 1000mg 이상을 기록했던 어느 날,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날 아침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이 내리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부터 태양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시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교통 대란이 일어났으며 대부분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한 중국인이 올린 기고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중국 동부의 심각한 공해를 피해 아들 둘과 함께 고향 애리조나로 폐쇄적 휴가를 왔다. 그러자 5살짜리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하늘은 항상 이렇게 파래요? 베이징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 아이가 배운 첫 중국어는 우란, 즉 공해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원인불명의 폐렴에 걸리는 등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시야가 3m도 안 되는 어느 날 새벽, 공장 앞에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와 싸우는 사람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을 고발하려는 기자. 기자의 고발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 남자와의 거친 몸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공장의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공장의 사장이라면 그 공장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금액을 들여 환경적으로 공장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경제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전 세계의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이 둘 사이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월 크리처는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에 이어 인류세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낸 새로운 지질 시대입니다. 지구를 뒤덮는 플라스틱은 인류세 돌입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플라스틱, 콘크리트, 방사능 물질, 닭뼈가 인류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세가 가져올 미래는 6차 대멸종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까지 멸종으로 이끄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지구 환경과 싸우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스스로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 가열화는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지구 가열화 이야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너무도 심각해지는데 그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속에 부조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도자들은 환경 문제의 지식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요람 대학은 어떨까요? 서울특별시가 서울 소재 에너지 다소비 건물 333곳의 에너지 소비량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미래의 산실로 여겨지는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에 해당합니다. 2008년에 에너지 다소비 기관 순위에 속한 대학은 80개였으나 현재 122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국내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약 37%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모 대학의 빈 강의실 모습입니다. 불이 켜져 있고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식의 요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이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 가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세대, 환경 지키기를 부정하는 세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상황은 이번 세대의 지구온도 상승을 늦출 수 없다는 전망을 나타냅니다.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미국 최고 명문 고교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의 교훈입니다. 지식은 선한 마음과 함께 해야 하며 고귀한 인품을 이룰 때 인류에 도움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쌓고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대학은 인재를 양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대학은 지식만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인성을 함양시켜야 하는 것이며 학생 스스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로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 고어. 그가 환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학 시절 기후 측정에 관한 권위자인 로저 로벨 교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처럼 엘 고어와 같은 헌신적인 환경운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또한 지식의 요람인 대학교는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더불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환경운동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그린 캠퍼스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린 캠퍼스는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대학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위해 지식을 나누고 실천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입니다. 지구 가열화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세대, 위대한 세대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더딘 움직임, 줄어들지 않는 탄소량, 끊임없는 화석연료의 의존. 지구 가열화의 가속화로 인해 다음 세대는 환경을 생각하는 세대로 만들고자 하는 대자연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구 가열화를 극복할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 가열화를 극복할 세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1.5도 목표를 실패한 2도가 상승한 미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라는 행성, 현재로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이곳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학생과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미나이도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젊은 환경운동가들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맞설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 젊은 활동가들의 결의에 겸손해지고 고무돼 있다. 젊은 활동가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하며 기후재난에 맞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휘할 역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그린 캠퍼스 운동으로 1.5도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도전의 기회가 있는 세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세대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푸르게 빛나는 보석. 기적의 행성, 지구. 이 아름답고 고요한 행성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대자연이라는 이름의 생명법칙. 다른 행성에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 엄청난 양의 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햇빛과 공기의 구성 비율.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방대한 법칙과 원리,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신이 주신 축복이든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든 이 지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류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착각.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이토록 무례하고 교만한 착각을 이 행성은 참으로 묵묵히 견디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고민합니다. 어느 장소로 여행을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찾아 어느 장소로 피할지, 식량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실 이 고민들은 현재 기후난민들이 겪고 있는 너무도 잔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꿈이나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15살 소녀가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는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생각하였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외롭게 외쳤던 1인 시위는 어느새 120개 국가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1200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참했습니다. 이후 2019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무관심한 세계 각국 정상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 진실을 말하는 작은 목소리는 전 세계의 위기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을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요?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바꿀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